구독, 좋아요.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안철수 혁신위원장 이제 사퇴를 네. 한다고 하네요. 예, 당대표 출마하고. 아니 이게 좀 황당한 게 예. 지금 방금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전당대 출마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직전에 나왔던 속보는 예. 혁신이 구성 완료 이래서 7명 구성 이래서 이름까지 다 혁신위원들이 나왔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예, 사실 안철수 지금 그 전 혁신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혁신위원장 내정자라고 해야 될지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말해왔던 게 전당대에 안 나간다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혁신위의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다. 혁신위를 뭐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에 지금 들어오는 인사 춘천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르고 있고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에서 중수청으로 해가지고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사퇴한다고 했고요. 사퇴하기 전에 나왔던 그러한 인사들도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인사 7명도 보면 뭐 원내랑 원외를 섞어서 한다 그랬는데 사실 뭐 당내에서 그냥 주류에 있던 분들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퇴를 하는 지금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비대위와 좀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 비대위는 나의 혁신을 지금 비대위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 네. 비대위를 말한 겁니다. 네. 송원석 비대위는 지금 나의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유로 사퇴하고 더 큰 혁신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저런 설명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뭘 제안했는데 무엇을 거부당했고 그래야지 당원들이 좀 납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어떠한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좀 다소 의문입니다. 예. 혁신위의 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인지 아니면 본인이 혁신위 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비대위에서 거절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위원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차질이 있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너무 빠르게 철수를 하네요.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절차가 혁신위가 뭔가 일을 해낼 만큼 역량이 준비되어 있구나. 안철수도 어떤 혁신위 안에 관한 충분한 안을 갖추고 있구나. 그 안 중에 비대위에서 왜 저 혁신안을 제안을 했는데 받지 못하느냐. 그 내용은 전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벌써 철수를 하는 상황이 왔네요. 참, 그 상황 먼저 속보로 나와서 살펴봤고요. 자,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비밀 경찰 문제 한번 다뤄볼 텐데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 중국인이 중국 음식점, 노래방, 클럽에 정자까지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 영상이 찍힌 곳은 서울 명동의 대형 쇼핑몰. 공사 계획을 설명하는 사람은 중국 제한교민협회 총회장 왕하이쥔입니다. 왕 씨가 새로 식당을 차릴 것으로 알려진 건물은 주한 중국 대사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왕 씨는 지난 2022년 서울 잠실에서 중식당 동방명주를 운영하며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왕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예, 3년 전에 동방명주로 알려진 이 왕하이쥔 비밀경찰서의 중국 비밀경찰의 거점이었다고 알려진 동방명주. 그 동방명주의 사장 왕하이쥔이 이제는 명동에다가 아주 대형 중국 식당을 만든다. 중국 음식점, 노래방, 클럽의 정자까지 만든다. 단순 저게 요식업일까요? 저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저 동방명주 문제는 그 국제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전 세계에 한 50여 개국에 중국의 비밀 경찰국이 있다고 2022년 12월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도 동방명주라는 음식점이 지점이 되면서 그러면서 담당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그 이메일이 왕하이진 이메일이었고 동방명주의 사장이었고 그러면서 의혹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저 사람이 동방명주를 통해 가지고 비밀 경찰국을 운영했다. 그래서 그때 2012년 12월 달에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를 하면서 직접 이제 기자들이 가서 동방명주라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었더니까 아니 이거는 음식점을 운영할 정도의 그러한 요리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1월 달에 바로 폐업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동방명주가 몇 년 동안 운영이 됐으니 이제까지 리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리뷰. 그 인터넷 리뷰를 봐도 많은 일반 손님들이 일반 시민들이 아니 여기는 뭐 의리의리하게 생겼지만 식당을 영업하려고 식당을 연 게 아닌 것 같다. 이 음식 실력은 절대 식당을 여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당이 잘 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걸 폐업하고 어떠한 자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금싸라기 땅인 땅값이 비싼 명동 한복판에 중국 음식점, 중국 노래방, 중국 클럽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이게 자금은 어떠한 자금이고 그 전에 식당을 해왔던 그 저 동방명주라는 식당의 인터넷 리뷰와 현장에 찾아가서 밥을 먹었던 기자들이 봤을 때는 절대 요식업의 전문가가 있진 않다라고 음식 맛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차리는 건지는 저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지금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한번 해주시죠. 자, 조금만 그게 제일 크게 키운 겁니까? 예. 주한 중국 대사관이 저기에 있고요. 아마 지금 명동 83-7 이곳에 아마 거점 중국 식당이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다시 작게 해주실래요? 주한 중국 대사관 바로 옆에 지금 83-5, 83-7 지금 정확하게 어느 곳이 지금 생기는지 지금 저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예. 중국 대사관 옆에 뭔가 클럽이나 혹은 음식점이나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중국인이 불법을 저질러요. 예.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니다. 마약이나 이런 불법을 저질러요. 아. 우리 경찰이 덮치려고 하면 예. 바로 대사관으로 도망가잖아요. 예.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클럽이나 노래방이나 뭐 음식점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혹은 위협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면 대사관 바로 옆 건물이라고 한다면 대사관으로 도망가면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거는 국제사회에서 좀 예의가 없는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는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이야기한 마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중요하게 저 거점을 이용해서 중요 공작원들이 거래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특정한 공작금이 전달되는 곳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만일 발각될 위험에 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어떤 정보원에서 포착이 돼서 경찰들이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덮친다. 어떤 현장에서 체포를 한다고 시도를 할 때 주한중국 대사관으로 바로 도망갈 수 있겠군요. 네. 지금 사실 그 동방명주는 네. 이미 정보 당국에서 그 비밀 경찰국으로 생각이 된다. 라고 이미 정보 당국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내부 보고도 다 올라갔을 거예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법이 없으니까 지금 처벌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이런 거 가지고 갖고 가는 것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식품위생법으로 지금 처벌됐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간첩죄 적용이 안 된 그 네. 상황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도 처벌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간첩죄 관련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형법 제 87조입니다. 예. 98조, 형법제 98조인데 저기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란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인데 이 적국이 북한만을 의미하고요. 예. 외국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군사 기지를 촬영하든 뭘 하든 다 간첩죄로 처벌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권에 수차례 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했지만 그때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를 했고 지금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중국에서 비밀 경찰국으로 오인을 받는 저런 사람들이 더 날뛰면서 그 중국 대사관 바로 옆에다가 저렇게 노래방, 클럽, 음식점을 차리는 것이고요. 미국은 어떤가? 미국을 얘기 들어보자면 미국도 똑같아요. 그 작년 12월에 미국 내 차이나타운에
향후에 중국 무슨 어디 향후에 간판을 걸고 비밀 경찰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잡혔고 천진핑 뭐 누구 잡혔는데 이 중에 몇 명이 혐의 인정까지 받아냈어요. 미국은 수사기관이 그 세게 수사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혐의가 뭐냐면 지금 재판이 아마 진행 중일 거예요. 혐의가 뭐냐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 설립, 이게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우리나라도 형법 98조의 간첩죄를 적용하던가 한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불법 경찰서 설립,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정보 당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밀 경찰국이라고, 중국 내에 있는 비밀 경찰국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내부 결론을 내렸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실정인 거고 더 소극적으로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네. 예. 자, 동방명주는 이미 비밀 경찰 그런 활동의 거점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잠실에 있는 동방명주는 아마 쓸모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를 드나들게 되면 중국의 주요 관계자들하고 저기서 접촉을 하는구나, 정보가 저걸 통해서 유출되구나, 이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비밀리에 명동 중국 식당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중식당. 그런데 그게 지금 알려진 건데 이 비밀 경찰의 거점, 네. 대체 이 비밀 경찰의 주된 임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주된 임무는 저는 내국 그 한국인들의 주요 인물의 포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비밀 경찰이라는 말이, 경찰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단어잖아요. 네.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런데 경찰이 실제로도 비밀이 안 붙고 일반 경찰들도 정보과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할 때 모사드는 뭐 경찰은 아니지만 모사드 정보기관이 이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포섭을 해가지고 결국 이란에 있는 군수 내부 1위부터 20위까지가 같이 있는 그 장소를 폭격을 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로 저는 그 만약에 중국이 비밀 경찰국을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하고 한다면 포섭 업무가 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뭐 중국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던가 뭐 신장 위구르 인권 사태, 뭐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간다, 경찰국에서. 이러한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나 뭐 주요 기업 연구원들을 포섭하는 것이고, 지금 한국 대통령이 셰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음식점 차려놓고 와서 밥을 먹이던가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국방부 장관 내정자 안규백도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본인 SNS에 올렸다가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중국 잠수함이 그 SNS를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밀 상황에 대해서 근처에 왔다가 미국이 우리는 훈련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간 적도 있는데, 주요 임무는 이렇게 그 포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뭐 중국 칭화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칭화대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7번밖에 안 갔는데 학위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의 포섭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음식점 이제 뭐 유명해졌으니까 뭐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겠는데 저게 오픈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그 우리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왕서방, 중국 비밀 경찰의 왕서방 명동의 거점을 틀었다. 잠실에서 이제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왕서방이 명동의 비밀 거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국인들이 명동의 관광객처럼 와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곳에 전달하고 또 그 확보한 정보를 쉽게 중국에 전달할 수도 있겠네요. 또 명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언론, 학자, 뭐 대학, 기업 이런 포섭을 하는데도 진지를,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추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간첩죄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자, 예산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도 또 있으니까 예산 문제로 한번, 추경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재명 정권 추경 편성 과정에 지금 제기된 사안들 중에 하나가 국방비 예산 905억
감액했다. 이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아파치 대통령 공격 헬기, 대형 공격 네. 헬기 이런 거 예산도 삭감을 했고 여기에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수활동비 이건 다시 이제 복원은 한 상황입니다. 네. 지역구 예산 2조 예산 편성했다 이 얘기도 좀 나오고 특히 국방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을 때 30조를 얘기하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30조를 제출을 했을 때 1조 1,200억 정도는 감액을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정신 차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2조 3,7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까보니까 감액한 거는 국방비가 대폭 감액된 거예요. 아까 국방비가 이제 1조 1,200억 감액됐는데 그중에 5억 원의 국방비가 감액이 됐고 증액된 거는 본인들 대통령실 특활비나 혹은 아니면 검찰 특활비 등의 증액이 되면서 본인들이 반대했던 그러면서 호남 지역이나 혹은 뭐 다른 주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전북에 4,787억 원, 전남에 2,042억 원, 광주에 994억인데 이게 뭐 하나하나 까보다 보면 SOC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철도를 놓던가 많이 있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철도를 넣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 작년 12월에는 그렇게 정부가 이 예산을 넣었을 때는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막 깎아내리고 반대하더니 지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불과 며칠 됐다고 이제 한 달 됐죠. 예산 제출했을 때는 한 달도 안 됐을 텐데 한 달 만에 부랴부랴 이렇게 예산을 끼워 넣는 거 요거 자체가 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국방비를 삭감한 게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예산 중에요. 네. 이 부분이 좀 주목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산 항목들 중에 여러 항목들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 GOP 감시 네. 그리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이 네. 예산까지 삭감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 예산 지난번에 이제 뭐 GP 관련된 얘기도 여러 가지가 GOP 관련된 얘기도 여러 네.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북한의 동태 침투 이걸 결과적으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과 연관될 텐데 네. 이게 의도성이 있는 것을 떠나서 일종의 노골적으로 사실은 북한의 감시를 결과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는 네. 그것과 연관된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제가 걱정된 마음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를 해보자면 네. 사실 뭐 북한에서 뭐 고정 간첩이든 뭐 잠시 왔다 가는 간첩이든 간첩들이 들어오는 루트가 해상 루트도 있고 비행기 타고 뭐 다른 나라 갔다가 들어오는 루트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GOP 감시랑 레이더 체계를 예산을 깎아서 그걸 망가뜨리면 그냥 육로로 걸어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비 감액에 방향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GOP 플러스 레이더 플러스 뭐 각종 뭐 권총 뭐 저지탄 또 관사 및 간부의 숙소 신축 예산 그러니까 국방비를 전방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네. 사실 국방비를 저희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소위에서 국방비 삭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하냐면 국방위원회에 정말 그 장성 출신의 군사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무기 하나하나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무기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를 왜 도입하냐 뭐 이렇게 돼서 그 무기 도입에 대해서 좀 늦추던가 혹은 아니면 관사에 대해서 신축 예산을 갖고 가면 아니 관사 몇 명이 살 건데 예산이 다른 데는 얼마를 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뭐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 정도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비 예산 삭감에는 그냥 우리 군 사기 저하와 또 국군 무기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 저하시키는 것과 또 북한의 동태를 살피는 감시를 소홀히 하는 거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다 방향성이 없이 그냥 우리나라 국방 체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삭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특수활동비 문제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잠깐 살펴볼게요.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작년도와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작년에 특활비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에는
이 특활비가 어디로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특활비 없다고 민생이나 무슨 뭐 다른 수사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다른 입장에 있어서 책임 있게 쓰고 소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특수활동비 예산 본래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보여요. 네.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정권이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 필요한 적정성 예산에 대해서 해명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간에 해왔던 것에 대한 입장은 정확히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본인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네. 그 내로남불에 너무나 정점을 찍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겠죠. 사과 말고는 안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거대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자존심상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아사무사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소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소명이 되겠습니까?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해서는 소명을 안 하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예요. 원래 그렇죠.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많죠. 예, 왜냐하면 어떤 수사를 했다면 어떤 수사를 어떤 대상으로 했다면 다 네. 공개되면 네. 사실은 그게 정보 누출이죠. 맞습니다. 그 네. 국가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 네. 대통령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주요 요직 인사들에 대해서 동태나 이런 게 파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추후에 뭐 요구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 한 푼도 없어도 국가 운영할 수 있다. 국가 운영 잘할 수 있다. 특수활동비가 없는데 국가 운영이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해놓고 본인들께서 지금 추경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끼워넣는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석고대죄로 사과를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정말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거고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네. 조국 혁신당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게 네. 조국 혁신당은 그거예요. 지금 입장이 검찰 특활비 왜 올리냐. 지금 민주당 너네도 검찰 그냥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너는 민주당 너네도 그 여당이 되더니 정권을 잡더니 다시 검찰을 이용할 거냐. 이게 조국 혁신당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좀 약간 치졸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정권은 검찰 특활비 필요한 거 인정한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 보니까. 근데 이걸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예산을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검찰 해체에 적극적으로 검사 너네들이 협조를 하면 그때 예산을 줄게. 지금 요런 식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검찰 특활비가 떡 마약 하나 줄게 뭐 이런 겁니까? 예, 마약, 보이스피싱, 뭐 도박장 사이트 이거 수사를 몰래 하라고 하는 게 검찰의 특활비인데 특경비, 특수업무 경무 추진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 해체에 도와주면 이걸 줄게. 아니 검찰을 해체시켜서 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마약 수사를 할게 돈을 줄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지금 뭐 박찬대, 뭐 정청래 이런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은 9월 이전에,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제 7월인데 지금 그렇게 특활비 몇십억을 주고 지금 안 줄 거죠. 해체 9월달에 하면 그때 주면 10월달, 11월 사이에 뭐 밥 먹으라고 쓰는 겁니까? 밥값으로 몇십억 쓰라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민주당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게 뭐야 지금 더 이상하게 되는 기분만 나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네. 예. 자, 특수활동비 포함해서 국방비 특수 항목들 중요한 항목들이 오히려 빠져서 그 문제 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만장자가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자료 한번 이미지 자료 띄워주시겠어요? 해외로 지금 백만장자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뭐 글로벌 투자이민 자문사가 발표한 자료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자료에 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백만장자들이 자기 국가 내를 떠나서 지금 다른 나라로 간 순위를 보니까 영국이 1위, 중국이 2위, 인도가 3위, 한국이 4위에 이르고 있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백만장자 부자들이 떠나고 있다. 네. 예, 그 상황 지금 공개됐네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저게 이제 그 헨리앤파트너스라는 그 회사가 공개를 한 거고요. 1997년에 설립된 전 세계의 투자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네. 헨리앤파트너스라는 그 회사가 저 기준점을 잡을 때 100만 자자라는 기준점을 잡을 때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5천만 원을 넘는 유동 금융 자산,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현금하고 증권이 13억 5천만 원을 넘는 사람들 중에 예. 떠난 사람. 떠나면서 그 기준은 새로운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거주하면서 이민이 생각이 있는 사람을 뽑아냈을 때, 야, 한국이 2,400명이나 된다. 올해 2,400명인데,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자산 152억 달러, 약 20조 6천억 원이 지금 해외로 유출될 것으로 올해 보여지고요. 예. 근데 저것이 3년 전에는 2022년에는 400명이었다가 올해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올해 갑자기 2,400명으로 갑자기 6배로 급증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그냥 부가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는 안 되고요. 뭔가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국은 사실 뭐 브렉시트나 이런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중국도 노력해서 부를 창출하다가 나라가 하루아침에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국부 네.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제나 기업을 운영하다가 또는 자산이 상당히 늘어나면 이 자산을 언제나 중국 공산당이 뺏어갈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부에 관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정치적 조치를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다 인신구속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위험의식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외부 유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고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인구수 비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왜 이렇게 중국이 적고 우리나라가 많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고 예.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중국이 왜 적지?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막 봉쇄 조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온라인에 이민 검색이나 이민 생각 자체를 뭐 유학생 아니면 잘 못하는 것이고 사전에 그리고 정보를 외부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거나 네.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사전에 정보기관이 알아가지고 네. 그걸 또 조치를 하잖아요. 탈탈 텁니다. 탈탈 네. 털기 때문에 유학생이나 뭐 미리 가 있는 사람들 탈출 러시를 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저렇게 2,400명이 올해에만 152억 달러의 순부가 유출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국가 차원에서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게 약간 그 이민 통계나 사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자료 요구를 했다가 거부당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그런 자료 요구를 해봤어요. 그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망명해온 인사들에 대한 보도를 보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망명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그 정보위 통해 가지고 국정원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또 행안이나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면서 온 다음에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왜 그러시냐? 이거는 왜 요구하시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혹시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들한테 왜 떠나시냐고 물어봐야지 나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망명 자료는 좀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민 자료가 저렇게 헨리앤파트너스라는 투자 이민 회사가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를 콕 찍어서 전 세계 4위인 거고 그 3년 전보다 6배가 급증했다라고 발표를 했으니 우리나라 지금 그 외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야,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올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부를 많이 창출한 분들 그냥 백만장자라고 여기는 표시를 했는데 그 부를 가지시는 분들 또 기업의 상당히 중견기업 또 뭐 유창한 기업들을 키워서 자산을 많이 이렇게 키운 이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들이 왜 한국을 떠날까? 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치안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교통, 통신도 그렇고 한국이 제일 좋은 게 물이 좋아요. 물이. 전 세계적으로 뭐 중동에는 석유를 줬지만 네. 중동에는 물을 안 줬고 한국에는 석유를 안 준 대신에 이렇게 수질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화강암 기반으로 자연적으로도 좋고 이러한 기술력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금 한국이 대다수에서 우위를 점지하고 있는데 근데 투자 이민을 왜 가냐라는 케이스를 살펴보면 저 헨리앤 파트너스의 보고가 나오고 나서 각 취재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민한 간 사람들 혹은 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취재가 들어가 보니 케이스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제조업이나 뭐 건설업이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지금 사업을 더 이상 하기 힘들고 자녀에게 물려주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체를 그냥 다 정리하고 그 돈으로 해외를 가겠다라는 이제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또 이제 상속세와 연관돼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이제 직접적으로 상속세와 연관돼 있는 건데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상속세를 심지어 한번 맞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캐나다나 호주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은 그 뭘 채택하고 있냐면 자본 이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있어요. 네. 10억짜리 아파트를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으면 우리는 10억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부모님하고 집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네. 그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팔고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가요. 현금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억을 부동산을 상속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안 내요. 근데 여기서 몇 년을 살다가 10억 받았을 때랑 다르게 몇 년 있다가 그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아서 5억의 이득이 발생했다. 현금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그때 이 5억에 해당하는 이득세만 냅니다. 이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것에 대한 예. 네. 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가뜩이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집을 뭐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30억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상속세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 명의자가 나한테 오면서 상속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30억에 해당하는 상속을 받다 보면 최고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0억에 뭐 부동산을 아버지가 열심히 이래서- 키우는 기업을 공장을 네. 그 아들이 그래 내가 이걸 이어보겠다. 그래서 가사에 오랜 우리 집안이 만들어오는 장인전신도 그렇고 이 조물공장 네. 상당히 남이 안 하려고 하는 3D 업종이라 하더라도 이것 재련을 제대로 해야 네. 기간 산업이 필요하니까 해서 30억짜리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15억을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요. 15억을 세금을 내야 되고 이 부동산이 처리가 안 되면 세금에 대해서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겠다. 투자 이민을 가겠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 팔면 30억인데 상속받으면 이게 15억밖에 안 오는데 이 30억을 팔아서 그 30억을 가지고 투자 이민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게 문제랍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은 제한되고 여러 가지 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물론 노동도 이제 예전과 다르게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이 자산과 자본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는 자꾸 이동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귀한 자본들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죠. 오히려 이제 해외에 있는 자본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고소득자, 오랜 기간 동안에 자산을 쌓아온 분들, 네. 이분들이 해외 이탈이 갈수록 계속 지금 같은 추세로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부자들이 엘리시움이라는 그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네. 부자들은 다 글로 가고
결국 이 나머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황폐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인 것인데 의료 혜택도 못 받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각종 뭐 SOC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기사가 나올수록 저게 뭐 그 투자 이민을 하려면 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달러 이상의 13억 5천만 원 이상의 13억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유동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간다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결국 돈이 없고 이민 갈 돈이 없는 사람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를 만들면 안 되죠.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국부가 유출되지 않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안 가도록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뭐 노랑봉투법이나 뭐 각종 세금 문제나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창출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자 이민을 고려하게 만들게 되고 또 노력하지 않고 집에서 누워만 있는 사람도 그냥 돈을 뭐 10만 원, 50만 원씩 다 나눠주고 이러한 세상이 오니까 대한민국 미래가 점점 더 갈수록 좀 걱정이 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재명 정권 안에서는 이런 걱정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투자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결국 저게 100만 달러 이상만 잡아서 저 2,400명인 거지 그 이외에 뭐 전문직, 뭐 유학생 또 혹은 뭐 교수 사회 이런 분들을 보다 보면 아마 다 생각을 할 것이고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의 그 지지율이 올라갈 때 특히 이재명이 그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인터넷에 이민 검색량이 급증했어요. 캐나다 이민, 일본 이민 검색량이 급증을 했거든요. 지금 점점 더 정부의 6% 주담대 대출 제한하고 정부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들은 이민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말로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 이민의 빈자리를 중국인으로 메꾸겠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캐나다로 투자 이민 가는 것처럼 중국은 투자 이민을 중국이 개인이 결정해서 오기도 하겠지만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보내요.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중국인들이 신장 위구르에도 뭐 1,000만 명 이상을 이주시켜가지고 그 나라라 그 지역을 아예 잠식을 한 것 같은데 중국인이 만약에 자본 풀어서 야 한 20만 명 이주 가라 해서 투자 이민 20만 명 가. 그러면 춘천 같은 소도시에 유권자들을 다 갈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 도시를 다 잠식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 이민 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중국인이 혹은 외국인, 중국인이라면 좀 너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투자 이민을 해오는 나라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정책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네. 예. 3부 우리 강대우 변호사님과 함께 자, 비밀경찰, 중국의 비밀경찰 거점이 될 만한 명동 중식당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나 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